네, 노사관계법 중간과제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과제명을 한번 읽어보면요. 총 3개의 문제가 있고, 자, 1번은 노동권의 의의와, 1번은 노동권의 의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자, 2번은 노동조합의 의의와 적극적 소극적 요건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자, 3번은 우리나라 부당노동행위제도, 여기 특징과 행위 유형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교수님의 그 강의가 잘 되어 있거든요. 교수님의 그 과제물 특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특강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특강을 아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목차를 각각의 문제별로 목차를 따로 구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이 이 특강 자료에도 그대로 나와 있기 때문에 목차는 아마 교수님이 정해주신 그 목차대로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자, 교수님은 따로 여기에서 여기에 좀 헷갈리긴 한데, 표절 판정이 좀 헷갈리긴 한데, 너무 간단한 그 질문들이라서 뭐 그 표절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문제들이 간단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간단한 문제를 아주 엄격하게 표절을 판정을 하시게 되면 거기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죠. 문제의 난이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자, 그래서 웬만하면 다른 사람 그 과제물을 베끼지만 않는다면 표절에서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동권의 의의와 내용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먼저 목차로는 노동권의 의의와 노동권의 내용으로 목차를 잡으시면 되고요. 자, 노동권의 의의와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교재에 우리 교재 32페이지에 그 노동권에 대한 노동 3권에 대한 의의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32페이지를 참고를 해 주시면 되고요. 자, 노동권의 의의는 요거를 이제 풀어 쓰시면 되는데, 여기를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여기는 노동권의 주체에 대해서만 나오는데, 뭐 주체는 당연히 근로자와 근로자 단체, 노동조합이 되겠고요. 노동 3권의 주체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사용자는 권리 주체가 아닙니다.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1번 문제에서는 의의에서는 보통 우리가 의의라는 의미가 그 단어의 이제 개념 또는 뭐 뜻, 뭐 추가적으로 뭐 가치나 중요성에 대해서 중요성을 나타내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노동상권이 무엇인지, 노동상권의 정의와 그 노동상권이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들어가야 할 부분은, 노동상권이라는 거는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을 말하는 거고요. 이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노동상권이라는 거는 근로자의 노동의 기본권 중에 하나를 구성한다. 기본권 중에 하나다라는 부분.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은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상권의 주체는 노동자라는 거, 노동자 또는 근로자라는 거. 하지만 여기에서 한 가지 유념할 게, 이제 사용자는
주체가 아니다 라는 부분만 하나 더 넣으시면, 요거를 좀 풀어서 쓰시면 되죠. 이제 노동상권이라는 거는 이런 것이고, 노동상권은 노동기본권을 구성하는 하나를 할 수 있다. 여기서 상권은 노동자나 또는 노동상권은 이제 단체, 집단적인 노사관계를 의미하기 때문에 노동자뿐만 아니라 이제 노동조합도 주체가 되는 거죠.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노동상권의 주체가 되지만 사용자는 주체가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풀어서 잘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 그 특강 자료에도 이제 단결, 단체 교섭, 단체 행동권, 그리고 노동 기본권을 구성한다. 의의를 이제 요 수준에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노동 3권의 내용. 자, 2번 노동 3권의 내용은 무엇인가? 자, 노동 3권의 내용은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을 적어 주시면 되죠. 여기에 대한 내용은 우리 교재랑 특강 자료에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한번 보시면 우리 교재 32페이지에 그 노동 3권의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권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들을 잘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좀 정리를 조금 요약을 하자면, 단결권은 노동 3권의 주체는 노동자와 노동조합이라고 했죠. 그래서 단결권 같은 경우는 노동자 또는 이제 근로자와 노동조합 각각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야 하고요. 이제 단체 교섭권은 이제 근로자는 단체 교섭을 할 수 없죠. 어떤 집단을 이루은 노동조합만이 단체 교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그래서 노동조합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고요. 단체 행동권은 근로자나 노동조합 모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서 교수님 특강 자료에는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단결권도 마찬가지로 근로자에 대한 부분과 노동조합에 대한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고요. 단체 교섭권은 노동조합에 대한 부분, 단체 행동권은 근로자와 노동조합에 대한 부분이 함께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빼먹지 않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내용은 이제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거기 이제 강의 특강 우리 동영상에서 나와 있지만, 이게 그 분량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한해서 뒤에 이제 법적 보장이라든지 제한에 대해서 더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 보장과 그 법적인 제한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교재 34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노동상권이 어떻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지 헌법에서 보장이 되어 있고요. 보시면 헌법에서도 보장이 되어 있고, 또 각각의 법령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이라고 하는데요. 노동조합법에서도 보장이 되어 있고, 또 일부 특정 공무원이라든지 교원 노조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 제한이 되어 있는 거죠. 제한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이 특강 자료, 정리된 특강 자료를 기준으로 해서 잘 서술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해보니까 여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법적 보장까지는 충분히 그 분량이 나오기 때문에, 분량이 나오지 않는 분에 한해서만 이 부분을 더 추가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노동상권 내용 중에 하나 더 추가하자면, 뒤쪽에 좀 나와 있는데요. 이 노동상권의 성격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기본적으로는 사유권적 기본권이고요. 이제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국가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인 동시에 이제 국가의 적극적인 어떤 지원,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유권적, 우리 교재에서는 생존권이라고 또 했거든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재 보시면
32페이지 하단 부분에 노동상권의 성격이 있는데요. 자,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 배려. 이건 이제 사회권적 기본권 또는 생존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는 사회권적 기본권도 마찬가지인 말입니다. 그리고 부당한 간섭과 방해를 배제하는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상권의 내용에는 또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성격에 대한 부분도 하나를 더 추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노동조합의 의의와 적극적, 소극적 요건에 대한 목차도 마찬가지로 교수님 특강 자료에 나와 있는 그 목차를 그대로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노동조합의 의의, 또 적극적인 요건, 소극적인 요건을 각각 목차로 정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 교재에 보시면 43페이지부터 여기 2번 문제에 대한 노동조합의 의의와 적극적인 요건, 소극적 요건이 나와 있습니다. 자, 거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요 노동조합의 의의와 적극적, 소극적 요건은 그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줄여서 노동조합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노동조합법 제2조 4호에 잘 나와 있습니다. 노동조합법을 한번 보시면, 자, 노동조합이라 함은 그 다음부터가 의의입니다.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의의, 즉 노동조합의 정의에 대해서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제2조 4호에 노동조합의 의의가 잘 나와 있고요. 의의는 이제 요거 제2조 4호를 참고를 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적극적인 요건은 아까 그 의의 부분을 요 노동조합의 정의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한 부분입니다. 자,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일단은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주체가 되어, 우리 교재도 그걸 해석을 했죠. 첫 번째, 근로자가 주체가 돼요. 적극적인 요건입니다. 적극적인 요건이라는 것은 노동조합이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요건이죠.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요건 첫 번째는 주체성, 즉 근로자가 주체가 돼요. 이거는 노동조합법 제2조 4호의 첫 번째 문구입니다.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주성,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이 부분은 그 다음 문구죠.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자주성이 요청이 되고요. 그리고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목적성입니다. 그 다음 나와 있죠.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이러한 목적이 잘 반드시 드러나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조직입니다. 그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 즉 조직성, 단체성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선 그 규약, 조합 규약, 실체성이 실체적으로 실체를 갖추고 있는 그 조합 규약이 마련돼야 됩니다. 그게 바로 여기 다음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의의를 하나씩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네 가지의 적극적인 요건이 필요하다 라는 게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요건이고요. 그래서 우리 특강 자료도 마찬가지로 이제 노동조합에 되기 위해서는 이런 주체성과 자주성과 목적성과 단체성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주체성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제2조 4호에 가목, 나목, 제4호의 그 본문을
해석을 하면 적극적인 요건을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체성에서 하나 이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라는 부분인데, 주체성에서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근로자라는 건 무엇이냐? 노사조정법에 노동조합법의 그 제2조의 1호에 나와 있습니다. 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그래서 근로자에 대한 정의를 하나 좀 적어 주시면 되고, 또 여기서는 근로자의 정의에 따라서 우리가 1학기 때 배운 개별적인 근로관계,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가 오직 취업하는 사람만이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기억하실 게, 취업한 사람뿐만 아니라 구직자라든지 실업자도 노동조합법에 따라서는 근로자에 해당된다 라는 부분만 하나 더 명확하게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주체성과 자주성과 목적성과 단체성, 이 각각 적극적인 요건으로 필요하고요. 자, 소극적인 요건은 그 하단에 있는 노동조합법 제2조 4호 하단에 있는 각각의 가목, 나목, 다목, 라목, 마목을 각각 정리해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목부터 보면, 자, 보시면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극적인 요건이라는 것은, 적극적인 요건은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내용이지만, 소극적인 요건은 갖추지 말아야 될 부분이죠.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갖춘다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갖추지 말아야 되는 부분, 소극적인 요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용자나 또는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는 아까 참가한 경우에는 그때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서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조금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교재 44페이지에 소극적 요건이 대해서 나오는데, 소극적 요건 중에 첫 번째 가목에 나와 있는 그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대한 정확한 그 정의가 우리 대법원 선고의 그 판결 요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첨부해 드린 2008-2-13873호 그 선고, 판례에 나와 있는데요. 그 판례를 한번 제가 보시면, 자, 요 내용인데요. 자, 2008-2-13873입니다. 거기 중간 판결 요지 첫 번째 보시면, 자, 노동조합법 우리 가목에 의해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그 첫 번째 이유, 그 이유가 이 노동조합법의 취지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확보하는 데 있는데, 여기에서부터가 그 정의가 나옵니다.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란, 그 뒤에 쭉 이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정의가 나와 있고요.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 결정 또는 업무상 명령이나 지휘 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하고, 그래서 이런 자는 노동조합의 참여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란 근로자에 대한 인사, 급여, 징계, 감사, 노무관리 등 근로관계 결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사용자의 근로관계에 대한 계획과 방침에 관한 기밀사항 업무를 취급할 권한이 있는 등과 같이 직무상 의무와 책임이 조합원으로서 의무와 책임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위치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까지가 노동조합
참여하면 안 되는 각각의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린 거고요. 이 부분을 인용을 해서 여기에 이제 집어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감옥에 나와 있는 소극적 요건 첫 번째, 사용자 또는 그 얘기를 대표하는 자의 행동하는 자의 참가를 허용하면 안 되는데, 이런 자라는 거는 자, 아까 말씀드린 이런 자에 해당된다. 그리고 그거는 각각 여기 판례에 나와 있는 부분을 인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상당한 부분이 분량이 차지하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그 남옥은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 이 부분입니다. 자, 경비,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는 노동조합 자체적으로 조달해야 되지, 이걸 사용자로부터 원조를 받게 되면 그런 노동조합이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거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될 게, 자, 남옥에 대해서, 아까 이제 경비에 대한 부분은 이제 노동조합법 두 개를 봐야 되는 조항을, 제 24조 제2항과 제 81조 4항을 보셔야 되는 게, 이 부분이 좀 예외가 허용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도 정리를 할 때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의 재해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의 제공 및 그 밖에 이에 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 행위는 예외로 한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이제 두 번째 소극적 요건 두 번째로, 경비를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에는 소극적 요건에 해당이 돼서, 이런 경우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지만 예외가 있죠. 전임 근로자를 두는 행위는 원조받는 행위가 아니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이나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원조 행위는 경비가 아니다. 여기 또 예외가 된다. 그래서 예외 두 가지를 나오를 정리를 하실 때 이 두 가지 예외를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세 번째, 다목은 공제나 수양, 기타 복리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다시, 자, 공제 또는 수양, 기타 복리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소극적 요건에 해당이 됩니다. 자, 라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도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피해야 된다. 이제 여기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부분이, 그래서 이제 조금 신경을 써서 적어 주셔야 할 게 뭐냐면, 그 단서가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자, 이런 단서가 있는데요. 이 단서는 즉 해고 노동자를 근로자로 볼 것인지 안 볼 것인지, 그 해고 노동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해고된 근로자는 근로자성으로 보지 않을 수가 있지만, 단지 그 해고된 근로자가 뒤에 이제 근로자가 해고됐을 때는 노동위원회에 그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노동위원회에 1차적으로 이의를 신청하고요. 그 이 결과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을 때는 다시 중앙위원회에 다시 재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경우, 그리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해고된 노동자라도 근로자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했으면 안 된다. 근로자로 해석이 돼야 된다. 이런 단서가 있고요. 자, 이런 단서는 46페이지에 그 중간 부분에 이제 그 단서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구제 신청을 가능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부당 행위 구제 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근로자로 보고, 그러한 근로자가 가입되어 있는 노동조합은 정당하게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노동조합이 아닌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자, 여기 조금 내용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이제 해고된 노동자라고 할지라도 그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해고된 노동자인 경우에는 최종 중앙노동위원회에 그 판정이 날 때까지는 해고자로 본다. 그래서 그런 해고자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어도 무방하다. 노동조합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단서에 대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단서가 여기 한 가지 더 조금 추가적으로 보기, 기업별 노조가 있고요. 또는 이제 산업별 노조가 있는데, 우리 교재 46페이지에 대한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산업별, 직종별 또는 지역별 노동조합이 있고, 또 기업별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 기업에서 노조를 만들어서 그 기업에서 활동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입니다. 일반적인. 하지만 이제 산업별 노동조합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업에 해당되는 노동조합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산업, 예를 들어 금속노조, 울산 지역 노동조합, 이런 식의 서울 지역 노동조합, 이런 식의 지역별 노동조합이 있죠. 그 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노동조합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어떤 산업에 관련된 노동조합 또는 그 지역에 관련 노동조합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단서라는 거는 이러한 기업별 노동조합에만 해당될 부분이고, 어떤 산업별 노동조합에 대한 거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 산업별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해고된 노동자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 산업별 노동조합에 그런 해고된 노동자가 들어있어도 무방하다는 내용이죠. 전혀 관계가 없다. 아까 그 단서는 기업별 노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정치활동. 정치활동을 목적하는 경우, 정치활동을 목적하는 그런 노동조합인 경우에는 노동조합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회피해야 되는 소극적인 요건입니다. 총 5개가 있고요. 요거를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번. 자, 우리나라 부당 노동 행위 제도 특징과 행위 유형에 관한 서술하시오. 우리 교재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재로는 10강 쪽에 있는데요. 자, 10강 교재로 207페이지에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행위 제도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부당 노동 행위의 행위 제도의 특징, 유형, 요거는 우리 마찬가지로 교수님의 특강 자료를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의의. 자, 의의는 대법원 선고에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나와 있는데요. 이 판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97누에 7448 판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97누에 7448 판례를 보시면 자, 부당 노동 행위 구제 제도 또는 부당 노동 행위 제도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당 노동 행위 부당 노동 행위의 의의는 노동 상권을 침해하는 거고, 그 취지는
취지는 여기 7448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집단적인 노사관계 질서를 파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예방, 제거함으로써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확보하여 노사관계 질서를 신속하고 정착하게 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 취지가 있다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교재에서도 보시면 이제 그 107쪽, 207쪽 교재에서도 부당행위, 노동행위제도의 의의가 그 노동 3권을 방해하는 거, 행위를 말하고, 그 취지는 아까 그 말씀드린 7448에 그 부분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 취지가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수님의 특강 자료도 아마 그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를, 교재의 내용과 그 판례에 대한 내용으로 정리를 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시고 정리를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특징과 행위 유형. 자, 특징은 교재 그 아래쪽 부분에 있습니다. 자, 특징은 먼저 헌법상의 노동 3권을 보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동자 상호 간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부분은 명시적이 되어 있지 않고 오직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한 금지가 되어 있고요. 또 자, 신청주의가 되어 있습니다. 신청주의라는 거는 우리가 자, 보시면 이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가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구제 신청이 되고요. 만약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구제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다 그러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심 신청에서도 기각이 됐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행정소송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신청주의는 모두 그 당사자가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동으로 그 노동위원회에서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신청주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 그래서 노동조합법에 각각 82조와 85조 그리고 85조 1항과 2항에서 각각 신청주의가 어떠한 신청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보시면 먼저 82조 부당 노동 행위에 대해서 82조는 기본적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고, 첫 번째 신청주의의 첫 번째는 이제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84조 구제 신청에 의해서 노동위원회는 구제 명령을 하거나 또는 기각 결정을 하거나 두 가지 결정을 하는데, 그 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거에 재심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재심 신청에서도 만약에 기각이 됐다 이럴 때는 행정소송에 의해서 소를 제기가 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주의에 의해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의 특징이 신청주의가 있고요. 또 이원적 처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제 명령을 통해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 다시 원상 회복을 하라는 구제 명령을 할 수가 있고요. 이와는 반대로 또 처벌도 가능합니다. 처벌에 대한 거는 우리 노동조합법 89조 제2호에 나와 있는데요. 자, 89조 2에 보시면은, 자, 85조 제3항. 자, 이 구제 명령이라든지 기각 재심 판정에 대해서 불복하게 되면 3년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이처럼 구제 명령도 하지만 처벌도 한다. 그래서
그 처리는 이원적으로 처리하는 거고요. 이원적 구제도 합니다. 또 행정적 구제,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행정적 구제도 하지만 또는 사법적 구제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첨부해드린 두 개의 판례에 나와 있는데요. 이 판례에서만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요약하면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확정적으로 기각이 됐지만 민사소송을 통해서 따로 사법적인 구제를 요청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요거를 다시 한번 교수님의 그 정리한 걸로 보시면, 자, 부당노동행위 처리도 구제명령에 대한 처리와 처벌에 대한 처리를 할 수 있고요. 또 그 구제에 대한 것도 행정적 구제, 노동위원회를 통한 행정적 구제와 사법적 구제 모두 가능하다는 거, 이렇게 정리가 할 수 있고, 자, 이원적, 여기 한번 보시겠다. 이제 이 이원적 구제에서 행정적 구제는 아까 살펴봤으니까 사법적 구제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첨부해드린 그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보시면요. 먼저 97-22100, 자, 97-22100을 한번 보시면, 여기 제가 표시를 해두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노동조합법 제40조 이하의 구제 절차에 따른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하여 명령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노동조합법 제40조 이하의 규정에 의한 구제 절차에서 구제 신청을 기각하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할지라도 근로자는 사법상의 지위의 확보 및 권리의 구제를 받기 위하여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구제는 행정적 구제도 가능하지만 비록 행정적 구제를 통해서 확정적으로 판결이 기각이 되는 판결을 우리가 만족을 얻지 못했다면 또 사법적 구제도 별도로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여기에 나와 있는 판례를 나와 있는 인용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또 다른 판례를 한번 보시면요. 2010-21962번 판례인데요. 자, 여기도 여기 제가 표시를 해두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는 마지막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고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이렇게 판례를 통해서 구제의 이원주의에 대한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제가 이 판례 표시한 부분을 여기에 적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판례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징을 살펴봤고요. 이제 부당행위 제도의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형은 우리가 81조 요거 나와 있는 유형이죠. 1번부터 5번까지가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가. 자, 1번하고 5번이 이제 비슷한 유형입니다. 1번하고 5번이 비슷한 유형인데요. 이제 우리 교수님의 특강 자료를 보시면 이제 불이익 취급이라는 소제목으로 달아놨는데요. 이게 바로 81조 1항 이제 1항의 1호와 5호에 해당됩니다. 불이익 취급.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 행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또 5번도 마찬가지로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 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행위는 부당노동 행위로 하지 않는다,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유형 첫 번째는 그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1호와 5호에 나와 있는 불이익 취급은 부당노동 행위로 간주한다. 첫 번째 유형이고요. 두 번째, 반조합 계약의 체결. 반조합 계약의 체결이라는 것은 2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 이런 반조합 계약은 부당노동 행위이다. 반조합 계약 체결하는 것은 부당노동 행위다. 단서가 있죠. 다만 뒤쪽에 노동조합이 당해 노동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 협약의 체결은 예외로 하며, 예외에 대한 부분이죠.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행위를 할 수 없다. 이게 반조합 계약에 대한 부분이고요. 세 번째, 단체 교섭의 거부나 해태. 세 번째인데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 협약 체결, 기타 단체 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도 부당노동 행위이다 라는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대한 지배 개입, 또 마찬가지로 부당노동 행위이다. 여기는 이제 4번에 있으면 4호에 있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을 원저하는 행위, 이런 행위는 부당노동 행위이다. 여기는 다만 아까 앞에서 살짝 우리가 봤는데 소극적인 요건, 우리 경비를 지급하는 행위는 이제 소극적인 요건으로서 노동조합의 소극적인 요건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이 부당노동 행위의 이제 그 예외 사항이죠.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가 모두 부당노동 행위는 아니고 다만 예외가 있죠. 또한 뒤에 보면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그 밖에 재해 방지 쭉 가서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없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 행위, 이런 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아까 소극적 요건에서의 경비와 같은 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부당노동 행위의 유형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의의와 특징과 유형, 이 의의와 특징과 유형에 대해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중간 과제물 정리는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쯤에 다시 시간 내서 기말 과제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